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배움이 느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움이 느리다. 예. 많이들 답답해 하시죠? 자, 우선 한 학급에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역마다 물론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요. 개인적인 교육 경험상으로는 매년 매 학급마다 한두 명 정도는 유달리, 그냥이 아니라 유달리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는데요. 배움이 느린 아이와 기초학습 부진 아이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초등학교에서 기초학습 부진은 뭐 수학, 연산, 국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이제 거기에 중심을 주는데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가정 환경상 기초학습에 대한 어떤 안내나 지도가 부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학교나 가정에서 일정 분량의 적절한 지도를 하면 몇 개월 안에 기초학습 부진에서 금방 벗어납니다. 그런데 배움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 단순히 기초학습에 대한 어떤 안내나 지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정말 배움의 속도가 유달리 느려서 이건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은 아직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조금 방치해서 그런 거지, 일단 가르치면 잘 따라오는 반면 배움이 유달리 느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몇 배를 가르쳐도 기초학습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영특한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채지만 이 배움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는 열을 알려줘도 하나를 알까 말까입니다. 부모나 담임교사 입장에서 아주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죠. 이런 아이들에게 왜 너는 자꾸 점수를 이것밖에 못 맞고 오냐고 이야기하면 자존감은 엄청 낮아집니다. 자, 사실 이거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무언가 계속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 것 같다, 이해력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발달 장애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선생님 좀 말씀 심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발달 장애도요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배움이 유달리 느린 상황은 언어 발달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생후 25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르셔요. 발달 장애인데 왜 잘 모르냐고요?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언어 발달 장애라고 해도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또래에 비해서 말이 좀 늦게 트이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말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어, 입어, 씻어, 그 정도 단어는 언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충분히 바로바로 알아듣죠. 이제 대여섯 살 정도 되면 그때 조금씩 이제 말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나면서 이제 발견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언어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심각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이걸 언어 발달 장애 측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래의 관계성에 관련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럼 대부분 애착 장애 정도로 진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착 장애를 겪는 아이들과 반응 양상이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언어 발달인데 이걸 대인관계 측면으로 들어가니까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또래와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심각성을 느끼면 검사라도 받아보죠. 그리고 처음에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래도 개선이 잘 안 되면 뭐 얘가 이해가 잘 안 되나 싶으면 이제 언어 발달 측면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등 전까지 가정에서 케어되는 경우 가정에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막상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습량이 많아지면 이제 뭔가 심각성을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일단 초등학교 입학 후에 그나마다 없던 말수가 자녀의 말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거나 아니면 의사 표현에 상당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등 전까지는 사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 입학 후부터는 과목도 많아지죠. 또래 아이들과 평소에 사용하던 단어보다 몇 배 증폭된 활용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어 발달 장애의 경우 그러한 것들을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듣는 척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 있지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잘 몰라요. 친구도 잘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지필고사도 없죠. 그리고 저학년 강의 같은 경우는 거의 쓰기도 잘 안 합니다. 뭔가 이렇게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기회가 이렇게 자주 주어지면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그냥 지나갑니다. 워낙 시끄럽게 사고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기에도 바빠요. 자,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언제쯤 알아차리냐면 친구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알아차립니다. 친구들과의 놀이에는 규칙들이 있고요. 그 규칙에는 점점점 새로운 변수들이 막 생겨요. 다른 아이들은 게임하면서 즉시로 그 변수들을 알아차리고 규칙에 맞게 놀이를 하는데 배움에 느린 아이들의 경우는 못 알아듣거나 잘못 이해한 채로 놀이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싸움이 나게 되고 반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이에서 배제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놀이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배움이 느린 걸로 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러한 경우라면요. 초등학생이라도 4살이나 5살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셔야 돼요. 당연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번 정말 알아들었는지 되물어보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되물어 보았을 때 제대로 답을 못한다고 혼내지 마시고요. 용어를 더 쉽게 바꾸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동작으로 표현해 주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런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학습이라는 건 어떻게 시키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요. 배움이 유달리 느린 아이들에게는 학습은 버리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럼 시키지 말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학습이나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케어가 필요한 겁니다. 케어, 돌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생후 25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초등 입학 전까지 몇 년의 시간이 생기죠. 그 시간 동안 적극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면 기초학습 부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 시기가 돼서야 언어 발달에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걸 파악했다면 학습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증상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케어하냐? 그렇다고 일단 학교 다니는 걸 멈출 수는 없죠. 예. 학교를 다니면서 케어를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포켓몬 카드를 하는지, 무는 종이의 오목을 하는지, 런닝맨을 하는지, 어떤 보드게임을 하는지, 보드게임을 한다면 어떤 보드게임인지,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몇 번이고 그 규칙을 설명해 주면서 함께 그 놀이를 먼저 해주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일단 친구들과 놀 수만 있다면
학교 다니는 걸 행복해 합니다. 그 과정이 먼저예요. 자, 그래도 선생님 학교 공부는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시겠네.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보다는요, 많은 대화, 책 읽어주기, 함께 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학습을 포기하지 못하신다면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들 하실까봐. 이것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 뭐냐면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수행평가를 보죠. 과정형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에서는 대부분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계획이 미리 공지됩니다. 그럼 그 계획을 보시고요. 일단 그것만이라도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 교육을 시키고 반복으로 쓰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도 저는 정말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이가요, 너무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눈에 보여요. 예. 그리고 엄마가 화를 내면서 가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면 때리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이미 많이 거치셨을 거고요. 제발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배움이 느린 아이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상. 왜 그럴까요? 초등 이전까지는 배움이 아니라 발달에 초점을 두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발달에 초점을 두고 성장한 아이는 자연스럽게 학습 능력과 자기주장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등 생활이 행복하고 배움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낯설음이 적습니다. 자, 자녀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은요, 생동감 있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예. 제가 손을 이렇게 막 움직이죠? 수업에서도 막 움직입니다. 예. 몸으로 하는 언어는, 몸과 제스처와 함께하는 언어는 생동감을 줍니다. 예. 언어를 통해서 기쁨이 전달되고 슬픔이 전달되고 긴장감도 전달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그냥 사과라고 글자를 써놓고 붙여놓고 계속 읽어봐. 사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요, 무미 건조한 언어입니다. 사과를 꺼내주고 사과를 씹으면서 그 향미를 느끼면서 사과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 생동감이 있고요. 동화책을 읽어 주시더라도 이왕이면 진짜 막 실감나게 읽어 주는 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배움이 유달리 느려지는 상황들을 아주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10분, 15분 요 사이에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좋은 강연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 준비한 그런 사이트에 오셔서 또 한번 긴 시간 이야기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뚜벅뚜벅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